네, 이론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의 순서대로 1편의 무역계약부터 시작합니다. 1편의 1장 무역계약 역시 동일하고요. 우리 교재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이 네 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편 밑에 장이 있습니다. 그 장 밑에는 또 절로 나누어지고요. 그 절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로 해서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 편의상 요 큰 네모 박스를 대목차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들 얘기하면서 대목차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1절의 무역계약 일반 중에서 첫 번째 대목차의 무역계약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 먼저 좀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필요한 어떤 용어들이라던가 개념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용어들 꼼꼼히 기억해 가시면서 진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목차 1번의 무역계약의 개념에서는 무역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이 정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목차 2번에 무역의 종류, 무역계약의 형태라든가 이런 종류들의 특히 이름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대목차 1번에 무역계약의 개념에서 1번 목차의 무역계약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무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이제 앞으로 무역과 관련된 일을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무역이라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나는 무역 처음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자, 무역이라는 건요. 우리가 말을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물건 사고 파는 걸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뭐 내 주위에서 물건은 많이 사고 팔아요. 그런데 무역이라는 건 외국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거기다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무역, 영어로는 뭐 트레이드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별거 아니다. 근데 외국하고 거래를 하니까 일반적인 물품을 사고 파는 형태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겠구나 라는 점들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양과를 1번에 보시면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번 목차에서는 우리가 무역 계약이란 해놓고 바로 시작하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역 계약이라는 말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무역의 범위는 사실 조금 넓을 수 있어요. 무역의 종류에 따라서 범위는 조금 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 가지 사고 파는 그 대상물이 물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요건 이제 무역 계약을 늘려서 조금 길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을 한다. 어떤 국가에서 외국으로 물품 내보내는 걸 수출이라고 하고 외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자기 국가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품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수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품을 수입해서 이제 사오는 사람을 수입자라고 합니다.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다, 상업상의 거래다라는 뜻이에요. 자,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물품 인도해줘야 되고요. 이제 수출자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도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매도인이라는 말이 수출자와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seller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물품 인도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물품을 건네줬는데 이게 내 물품이 아니에요. 뭐 훔쳐온 거든지 법적으로 좀 이상이 있어서 그걸 물건을 산 사람의 마음대로 쓰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품 인도하고 법률적인 문제, 소유권까지 다 해결해서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이제 매수인이 그 대가로 돈 줘야죠. 대금을 지급하고 이제 물품을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가 무역 계약 또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자, 용어 살펴봤고요. 양과로 2번에 보시면 무역 거래의 대상이 물품, goods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앞으로 물품 할 때는 goods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자, 협의의 무역, 유역 무역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로 범위를 확대하면 광의의 무역 또는 무역 무역이라고 한다. 협의, 좁은 의미라는 뜻이고 광의는 넓은 의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무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품을 사고 파는 국제적인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유형 무역이라고도 해요. 물품은 우리 형체가 있죠.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어요. 형체가 있으니까 이걸 협의 또는 유형 무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고 파는 대상이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용역이라는 표현 많이 쓸 겁니다. 용역이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해주는 것, 그걸 서비스,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술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자본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무역을 우리가 광의 무역 또는 무형 무역이다.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가 형체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형 무역이라고 합니다. 외울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두시면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루는 건 98% 이상은 다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매매 계약 협의의 무역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2번 목차 보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내 거래와 비교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 사고 파는 게 무역이라고 했는데 국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 사고 파는 것들은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죠. 근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에다가 표시를 하실 때 참고해서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리스크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물품을 사고 파는데 뭔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국내 거래보다는 위험이 높다. 자, 운송 중의 위험, transit risk라고 합니다. transit 하면 갈아타다, 뭐 환승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transit 하면 물품이 움직이는 것을 transit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 transit 이렇게 표현하면 물품이 이동 중에 있는 거예요. 운송 중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운송 중에 이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배에다 실어서 보내든 비행기에다 실어서 보내든 운송 거리가 길죠. 그리고 배에다가 이제 물품 싣고 내릴 때 뭔가 물품이 망가지거나 없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송 중의 위험도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상업 위험과 신용 위험이라는 거, commercial risk, credit risk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런 위험도 조금 높고 환위험이라든가 비상위험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적 위험이라고도 하는 이런 위험들이 국내 거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용 위험, 영어로는 credit ris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commercial risk 또는 mercantile risk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신용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인 수출자가 물품을 이제 건네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이에요. 자, 국내 거래인 경우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네 가서 좀 독촉을 해야 되겠다. KTX 타고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거래니까 외국에 있어요. 돈 줄 사람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혹시 대금을 못 받으면 이거 가서 외국 가서 이 사람 찾아서 돈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 거래를 할 때는 대금 지급을 받는 조건이 뭐냐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봅니다. 우리가 이후에 결제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수출자 매도인이 돈 못 받을 위험, 이게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라고 한다. 자, 반대쪽에서 생각하면요, 이거는 매수인이에요. 수입자가. 나는 돈은 줬어요. 돈은 다 주고 나는 계약을 다 지켰는데 물품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주문한 물품이 아니고 이상한 물건이 온다든가 왔는데 물품이 뭐 하루 만에 망가져 버렸다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을 위험, 이걸 우리가 상업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표시를 해 두실 게 있는데요. 신용 위험과 상업 위험을 통틀어서 그냥 통틀어서 상업 위험, 커머셜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을 합쳐서
상업 위험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상업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 못 받을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상황마다 약간 용어들을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여기서 상업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매수인의 수입자의 위험인가 딱 100% 그렇게 결정짓지 마시고요. 문맥을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용위험, 상업위험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상업위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통틀어서 부를 때는 머컨타일 리스크라고 안 부릅니다. 그때는 그냥 커머셜 리스크라고 부르고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머컨타일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용위험과 상업위험 나중에 우리가 결제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위험 있습니다. Exchange Risk. 외국과 무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거래는 당연히 원화로 거래를 하죠. 그런데 외국하고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원화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달러라든가 뭐 엔화라든가 중국 위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래합니다. 그런데 자, 1달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이랬어요. 근데 내가 3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자, 물품을 1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돈 받을 때가 되니까 이게 900원이 됐어요. 90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계약대로 내가 1달러를 받아도 나는 1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1달러 주고 물품을 하나 사기로 했는데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내가 계약할 땐 900원이었는데 나중에 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난 처음에 계약할 땐 900원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0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우리가 환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위험은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환변동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위험에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위험, 운송 중 위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transit risk 또는 transportation risk라고 부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 물품을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이 뒤따라야 되고요. 그동안에 물품이 도난, 멸실, 손상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운송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운송 중 위험. 이것도 역시 국내 거래하고 비교해 보면 그 운송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운송 위험이 국내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데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물품을 사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잘 팔릴 것 같아서 물품을 주문해서 이제 딱 받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이 물품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거의 쓰레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국내 거래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제 거래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물품 받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비상 위험 또는 정치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두 가지로 부르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emergency risk 또는 political risk 그대로 직역을 우리말로 했죠. 자, 이거는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물품 사고 팔겠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 전쟁이라든가 정치적인 위험 또는 행정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물품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갑자기 그 물품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 운송되는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 물건을 수입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이제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 뭐 이제 관세율도 변하고 막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위험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무역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일부분 이런 것들은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더 쉽게 이해하기에 나와 있는 이 위험들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보겠습니다.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특징, 국내 거래와 이제 비교한 특징인데요. 불특정의 선물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불특정이라는 말하고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프레젠트 이렇게 내가 너 뭐 줄게 하고 이렇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future goods를 말합니다. 그 밑에 이제 용어 설명해 보시면 현물과 선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물의 반대가 현물 입니다. present good이라고 하고요. 현물과 선물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자, 이 물품 사고 팝시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세상에 있는 물건이에요. 금현물이라고 하고요. 계약 당시에는 아직 없어요. 앞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이걸 10만 개를 주문하고 싶은데 10만 개를 만들어 놓고 파는 매도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내가 샘플 하나 보고요. 이거 써보고 이 물건 괜찮은데 10만 개 주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대금 결제는 내가 언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건 다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기다리는 매도인은 많이 없습니다. 안 팔리면 그 공장이 망하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받고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이 아직 세상에 없는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항상 선물만 거래하고 현물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적,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상 물품이 선물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이라는, 불특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잘라보면요. 특정하지 않았다. 불특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이라는 말은 약간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은 의미일 수 있어요. 특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충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용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씁니다. 자, 충당은요. 영어 표현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appropri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identification, 요 identify에서 나온 identification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구분하다, 뭔지, 이게 뭔지 알아내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ascertain이라는 표현도 역시 특정 또는 충당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 더 적어 두시고 같이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무역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무역 영어 파트에서 이렇게 영어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용어와 영어의 용어를 같이 익혀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특정이 뭐냐면 동종, 똑같은 물품 중에서 계약 물품,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 구분해서 확정하는 걸 특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매대가 있고요. 여기에 사과가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10개에 10,0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과 10개를 사서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살 사과 10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막 몇천 개 사과가 낱개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사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옆에 이제 봉투가 있죠. 봉투에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릅니다. 흠 없고 빨간 걸로 이렇게 딱 골라서 하나씩 주워 담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과 중에서 내가 사갈 사과 10개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계약 물품으로 거래할 물품이 뭔지를 구분해서 확정하는 걸 특정이라고 합니다. 뭐 핸드폰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에 가보면 제가 그 S5사의 핸드폰 모델 있죠. 그게 공장에서 하루에도 몇만 개씩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불량품이 0.1%라도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공장에서 나오는 10,000개 중에서 이제 100개를 핸드폰을 사기로 했는데 이걸 사왔는데 그 중에 뭔가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0개는 다 동일한 물품입니다. 그 중에 내가 거래해야 될 게 뭔지를 구분해서 확정하는 이 행위, 요걸 이제 특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매도인이 똑같은 물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매수인한테 자, 우리 사이에서 거래할 건 이겁니다라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요. 그걸 특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길게 설명했는데 아무튼 선물 거래가 많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물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품이 우리 사이에 거래할 물품이 특정되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선물을 제조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제조해가지고 특정까지 해서 그 물품을 우리 계약 물품이다 라고 해서 그 수량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불특정의 선물 거래가 많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다. 자, 이 표현은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특정이라고 하는 거 appropriation, identification,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ascertain, 그 표현까지도 같이 좀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로에 보시면요.
계약의 국제성, 국제물품 매매 거래니까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국제협약, 규칙, 상관습을 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국제물품 매매 거래니까요.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법 체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내가 만약에 미국하고 물건을 사고 팔 건데 미국의 법 체계는 우리나라 법 체계랑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상관습, 관습, 관행인데 상거래에 있어서의 관행도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상인들이 하는 행위하고 미국에서 보통 상인들이 하는 행위, 일반적인 상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상관습이 다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서로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법체계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계약의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이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해야 되겠죠. 그때 적용되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상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민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민법을 가지고 해결하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상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생기면 누구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 중거법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뒤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런 상이한 기준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라든가 조약, 그냥 일단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 규칙, 정형화된 상관습, 상관습이 나라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적인 상관습도 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국내 거래에서 적용하는 이런 법규들이나 상관습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규, 상관습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다수의 종속 계약과 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주계약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계약은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품을 사고 팝시다 라고 매매 계약을 맺은 거, 이걸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줘야 되고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운송인한테 맡겨서 물품을 이제 운송해야 되는데 그 운송 계약도 뒤따라야 돼요. 그리고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은행가 가지고 외국환 계약 같은 걸 맺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통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보험도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물품이 중간에 이제 운송 중에 망가질 것에 대비해서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보험도 듭니다. 이제 보험 계약도 보험에서 찾아가서 계약 체결해야 되고요. 수출입 통관 관련된 뭐 관세사라든가 다른 뭐 이런 관계인들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반드시 쫓아가야 하는 계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종속계약이라고 불러요. 종속계약의 이제 대표적인 게 운송, 그다음에 보험계약, 그다음에 결제와 관련된 내용도, 이런 것들 우리가 교재에서 뒷부분에서 계속 배울 거예요. 자, 주계약이라든가 종속계약이라든가 이런 개념 용어들 익혀두시고요.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종속계약들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특징이다. 자, 다음 3번 목차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무역계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뒷부분에서 방금 얘기했던 종속계약과 관련된 운송계약이라든가 보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들에 공통적으로 사실 다 적용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네 가지를 익혀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낙성계약입니다. 자, 낙성.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건요. 교재에 없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따로 적은 거니까 뭐 이런 한자까지는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중간에 뭐 영어 표현 같은 거 제가 혹시 따로 하나 써두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은 교재에 없는 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판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 영어 표현으로도 같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영어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consensual contract라고 부릅니다. 잘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아닌데요. consensus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 사이의 인식이라는 뜻인데요. 자, 낙성 계약이라는 건 그냥 당사자 간에 우리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합의만 하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화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꼭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의 없이 이런 조건으로 어떻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계약이 그 순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계약의 성질을 우리가 낙성 계약, consensual contract라고 부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예, 물리적인 무언가 형태를 요구하는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낙성 계약은 그냥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어떤 행위라든가 뭐 어떤 계약의 어떤 부분의 이행이라든가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하고 야, 일단 낙성 계약이 무역 계약의 특징이다. 일반적인 계약은 그냥 합의만 있으면 성립이 된다. 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불요식 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요식 한자로 쓰면요. 요식,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그래서 영어로도 informal contract라고 합니다. formal은 형태를 갖춘 정식의 이런 뜻이죠. informal이니까 형태가 없는 뭐 정식의 절차 이런 것들이 없는 특징을 가지는 게 불요식 계약이다. 앞에서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둘이 비슷해요. 자, 계약 성립에 있어서 문서 작성 등 일정한 형식,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낙성이면 계약이 체결된다.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 이게 같은 말로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말하고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익혀두시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실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깊긴 한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계약 체결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롭게 그 당사자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맡겨두자. 제재는 최소한으로 하자. 형식적인 요건 같은 걸 요구해가고 틀에 가두지 말자라고 하는 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형식 없이도 계약이 성립된다. 자, 반대의 성질을 우리가 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불요식에서 불자 하나만 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가 서로 이게 두 개, 하나, 둘 할 때 그 쌍쌍할 때 쌍이고요. 무가 의무할 때 무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당사자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계약이 성립한 순간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해야 되고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계약이 성립된 때 그때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진다. 자, 영어 표현 bilater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by는 두 개라는 뜻이죠. 바이시클 바퀴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가 자전거 바이시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lateral은 side라는 뜻입니다.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 LA 갈비라는 거 있죠. LA 갈비가 LA에서 먹어서 LA 갈비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아니래요. 이 lateral에서 온 거랍니다. 이 갈비를 옆으로 길게 자른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LA 갈비라 그런데요. 자, 기억 잘 하실 수 있겠죠? bilateral 하면 한쪽만 one side가 아니라 서로 양방 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에 나온 게 물품인도 매도인이 해야 되고 매수인 대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것과 달리 쌍무 계약과 대비되는 계약이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쌍이 아니라 편 한쪽만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영어로도 보면 unilateral, uni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unilateral, one side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증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가 뭐예요?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그러면 받는 사람이 뭐가 의무가 있나요? 받는 것도 의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주는 거 고맙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은 의무가 없어요. 그런 계약을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라고 하는 항변의 권리입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용어로 항변은요, 원래 상대방의 어떤 주장을 탄핵해달라, 거부해달라고 하는 행위를 항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듣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는 걸 항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뭐냐면 쌍무계약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요.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나는 의무 이행을 할 준비가 됐는데 상대방은 안 하려고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안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 나한테 의무 이행하라라고 얘기하려면 너도 나랑 같이 동시에 너의 의무를 이행해라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이제 그 돈을 이제 이렇게 찾는데 돈을 집에다 주고 왔네? 그러면 내가 이따가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돈 가지고 오세요. 이게 일종의 동시이행 항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쌍무계약과 관련된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자, 근데 모든 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건은 먼저 건네주고 한 달 있다가 돈을 주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 합의에 따라서 물건 먼저 건네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쌍무계약과 관련된 성질, 어떤 그 용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유상계약입니다. Remunerative Contract라고 되어 있어요. Remuneration이라고 하면요, 대가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대가가 있는 계약이다라는 뜻입니다. 유상, 이 상자가 뭐 상 준다 할 때 상자긴 하지만 대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대가가 있는 계약이다. 우리가 방금 쌍무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쌍무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의 서로에게 의무를 가진다 라는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유상계약은 서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내용이 금전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대가를 교환하는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유상계약이라는 건 쌍무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이행하는 의무의 내용이 가치, 어떤 대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서로 뭔가 대가를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급부의 제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급부라는 건 물건 같은 것도 되고요. 어떤 그 의무 같은 걸 이행하는 것,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제공하는 걸 이제 급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좀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상계약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낙성계약, 그 다음에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그 다음에 유상계약,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 외우시지 않으셔도 용어들만 잘 익혀두시면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차 보면요,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보려고 이걸 보낸 거예요. 자, 무역계약이 성립한다, 무역계약을 성립시킨다라고 하는 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를 이제 우리가 무역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물건 사고 팔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성립된 그 계약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물품을 인도한다든가 대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잘 물품 건네주고 돈 받고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종료 단계에 들어갑니다.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클레임이 제기가 됐다. 클레임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클레임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보통 종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흐름을 봤을 때, 시간적 흐름을 봤을 때 성립과 이행과 종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제 대목자 2번 보겠습니다. 무역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 1번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유형 무역과 무형 무역.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협의의 무역과 광의의 무역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물리적인 외형을 갖춘 물품. 여기는 tangibles라는 표현을 썼네요. goods가 아니라. 자, tangible 하면은 원래 유형의라는 뜻인데 s가 붙으면 유형의 자산, 재산을 얘기합니다. 유형물 tangibles라는 표현도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요. 거래 방식에 따른 구분 해가지고요. 양괄호 1번에 직접 무역과 양괄호 2번에 간접 무역이 있습니다.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딱 둘일 때 우리가 직접 무역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제3자가 끼어들어서 여러 명이 여기 이제 무역 계약에 관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접 무역 이렇게 부릅니다. 간접 무역의 종류에는 중개 무역, 중개 무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중개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녹여서 중개무역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개무역에 대해서는 좀 잘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거 영어로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Intermediate Trade라고 부릅니다. Intermediate 하면 중간에 있는 매개 뭐 이런 뜻인데, 누군가 제3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무역의 정의는요. 중개업자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자, 물품을 사는데요. 내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팔려고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매업자, 쉽게 생각하시면 도매업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물건을 가져다가 그걸 거기에다가 이제 이윤을 붙여서 다시 되파는 형태의 무역을 중개무역이다 이렇게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을 보통은 안 하는데요. 아주 경미하게 뭐 이제 대량으로 사서 소분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가공 후에 보통은 가공이나 변형을 하지 않고요. 제3국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무역을 얘기하니까 뭐 중국에서 물건 사갖고 미국으로 다시 판다든가 이런 형태의 계약을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중개업자는 수출입의 주체다. 그리고 실제 공급자, 그리고 최종 구매인과 각각의 별도의 매매계약 두 개를 체결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계약과 파는 계약 두 개를 체결해서 한꺼번에 이행을 하는 거예요. 구매액과 판매액의 차액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면 차액을 많이 붙여서 팔 수 있고요. 항상 차익을 붙일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잘못 판단해서 이제 잘 안 팔리면 상온 가격에서 뭐 미치고 파는 경우도 위험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개무역은요, 그냥 알선하는 형태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사고 파는데 자기가 직접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자, 내가 이런 물품을 구하는데 누가 물품을 파는지 잘 몰라요. 나는 이 물품을 팔고 싶은데 누가 물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무역하고 중개무역하고 두 개가 좀 헷갈리시면요.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구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에 관여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아파트를 사서 파는 건 아니죠.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계약 체결하는 걸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람 우리가 중개사라고 부르죠. 사실 앞으로 중개무역이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쓸 겁니다. 많이 안 쓰고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국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개무역을 하려고 해요. 중개업자, 중개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물품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가서 쓸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매매 계약 하나를 체결하고요. 내가 물품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나도 어디서 사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실제 물품 만드는 사람한테 물품을 사서 요걸 되파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중개무역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시험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제 문제를 내는데요.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중개무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중개무역은요,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건을 사오는지 알고 있는데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냥 수수료 그 뭐 비용을 조금 더 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반적인 중개무역이라고 하면 이 중국의 업자하고 일본의 수입자하고 서로 몰라야지 내가 중간에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이 일본 기업은 중국에다 직접 오더하고 자기가 조금 더 싸게 물건 사가려고 할 거예요. 서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중개무역의 어쩌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중개무역은요.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요. 둘이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중간에 계약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이 중개업자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물건 사갖고 물건 사는 사람도 아니고 파는 사람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매도인과 수출상과 그다음에 수입상, 매수인 사이에 계약 체결만 하게 해주고 둘이 직접 물품 인도하고 대금 지급도 직접 하고 계약이 잘못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건 없어요.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위험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3편에서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 무역 규범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은요. 표시만 좀 해두세요. 대외무역법상의 특정거래 형태라고 이제 법률로 규정해둔 무역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중개무역입니다. 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여기 일단 괄호 쳐볼게요.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 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이다.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여기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물품 사고 이제 파는 그 거래를 예시로 들었었죠. 보통은요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한국으로 운송을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운송한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운송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중간에서 잘 어레인지만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안 와도 되고요. 직접 가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찍고 가더라도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이외의 구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국내에 수입하면 안 돼요. 이건 자세히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괄호 쳐놓고 요 뒷부분 요 괄호는 일단 빼놓고 요것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익혀 두셔야 될 거는요. 중개무역은 대무역법상의 특정거래 형태로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중개무역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일단 이제 구분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스위치 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 트레이드는 사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대금을 만약에 이제 뭐 중국과 한국이 무역 거래를 하는데 물품은 중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대금이 간다. 보통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물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고요. 대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 대금을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엉뚱한 제3국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래를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트레이드라고 하고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하나 써놨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운송 쪽에 가서 BL이라고 하는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그 종류를 배울 거예요. 선화증권의 종류 중에 스위치 B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위치 BL하고는요. 정말 아무런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만 스위치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고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한 거고요. 스위치 무역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요. 스위치 BL이라고 하는 것하고 스위치 무역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목차에 보시면 수출입의 균형에 따른 구분 해가지고 이제 연계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연계무역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터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카운터 펀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운터 펀치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고 다시 날리는 펀치를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무역도 일반적으로는요. 매도인이 물품 팔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형태로 일어납니다. 한 명은
계속 팔고 한 명은 계속 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라고 하죠. 이쪽은 흑자가 납니다. 돈을 받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쪽은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균형을 맞추는 무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연계무역이라고 하는데 동일 당사자예요. 동일 당사자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의 국가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회사 하나를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한 번은 내가 팔고 한 번은 내가 팔고 서로 사고 팔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역 수지가 한 명만 이득을 보진 않겠죠. 서로 이득을 보는 이런 무역을 우리가 연계무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연계무역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박스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들, 용어들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물교환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잘 아시죠? 바터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무한으로 금전의 거래 없이 물품의 교환. 자, 우리가 이런 물품을 줄 테니까 너는 이런 물품을 다오. 그러니까 돈을 거래하지 돈이 오가지 않아요. 물품만 서로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이걸 무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거래가 없다. 환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돈을 주고받지 않는 거래다. 자, 근데 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유상계약이라는 거 봤었죠. 무상은 대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가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것, 증여하는 것. 너 가져, 너 써. 이렇게 하는 게 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무환이라는 건 대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환거래,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지 대가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무환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상은 아예 대가 없이 그냥 주기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환거래도 없겠죠. 무상과 무환의 차이, 용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험 보시다가 두 개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구상무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무역과 대응구매는 서로 물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물품을 1대1로 교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금전 거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 무역을 하는데 물품을 주고받기도 하고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무역, 대응구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구상무역은 계약서가 한 장이다.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두 개의 내용, 나는 너한테 이걸 팔 테니 너는 나한테 이걸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계약을 작성해서 이행하는 게 구상무역이고요. 이걸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약을 체결하되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대응구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대기 할 때 이렇게 해서 구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순서 이게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구상무역과 대응구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이백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품 환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출자가 뭐 공장 같은 걸 지어준다든가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출해요. 그리고 그 지어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나중에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공장을 무료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몇 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하는 이런 형태. 물물교환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제품 환매, 바이백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위탁무역, 수탁무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이라는 거는 맡기는 거고요. 수탁은 맡아두는 거죠. 받는 거예요. 자, 위탁, 수탁. 위수탁 판매 무역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consignment trade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요. 영어 표현에서 95% 이상 더 될 것 같아요. 한 98%. consig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send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내다, 송부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consignor라고 하면 물품을 보내는 사람, 송하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consignee 보내는 걸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수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택배 같은 거 보내는 사람, 송하인, 택배 받을 사람, 수하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consign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95%에서 98% 정도는 이런 send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딱 하나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맡기다, consign이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맡아두는 무역이다라는 뜻으로 위수탁 판매 무역을 consignment trade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헷갈리지 마시고
놓고 컨사인 앞으로는 보내다라는 뜻으로 보통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컨사이니에게 무상으로 대가받지 않고요. 물품을 일단 보내줍니다. 이때는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처음에는 이제 매매 관계가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물건을요. 내가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갖다 팔고 싶어요. 근데 이 물건이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선뜻 나서서 자, 그 물건 내가 팔아볼 테니까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줍니다. 일단은 공짜로 주고 맡겨놓고 대리인으로 판매를 대리하는 거예요. 판매 대리인으로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이 수탁자가 물품을 팔고 나서 수수료를 떼요.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잔액을 나중에 송부를 해주는, 맡겨놓고 물품 팔면 팔리는 대로 대금 주는 이런 계약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탁자는 위험 부담이 별로 없죠. 그냥 내가 물건을 사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재고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물품 가져다 놓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재고가 남으면 물건 그냥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무역을 위수탁 판매 무역이다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위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위탁, 수탁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에서 판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위탁자가요, 수탁자에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보통 원재료 같은 걸 보내요. 주요 원재료 같은 걸 역시 무상으로 대부분 보냅니다. 무상으로 보내면 수탁자가 보통 이제 공장,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자가 보내준 이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나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제조 가공을 해서 이 위탁자가 시키는 대로 다시 나한테 돌려줘라고 하면 돌려주는 거고요. 그 물건을 뭐 내가 지정하는 제3국으로 뭐 중국에다가 수탁 그 가공 공장을 하나 맡겨놓고 여기서 제조되는 물건을 미국으로 완료되면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미국에다 팔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시설 같은 것들이 마땅치 않을 때 외국에다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공시설, 설비, 노동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물품을 이 둘 사이에는 위수탁 가공무역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물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설비, 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라든가 여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이라든가 제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용역을 거래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거래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익혀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임가공무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가공하는데 임자가 임금할 때, 그 월급할 때 임자예요. 그래서 그 임금을 지급하는 가공무역이다. 그래서 임가공무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위수탁 가공무역도 굉장히 나중에 언급이 많이 될 테니까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에 보시면 기타 무역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보세 창고도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BWT라고 되어 있고요.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입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제 뭐 2글자, 3글자, 4글자짜리 약어들 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역 용어들을 다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요거 BWT라는 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시면 이게 뭐 한두 개, 10개, 20개가 아니라요. 100개, 2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암호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약어들은 여러분이 그 풀네임의 그 스펠링들을 좀 읽어두세요. 눈으로 자꾸 익혀두셔서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그래서 BWT 이렇게 자꾸 익혀두셔야 좀 수월하게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고 암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암기 굉장히 잘하셔서 나는 이런 용어들, 약어들 잘 외운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풀네임으로 자꾸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Bonded 하면요 보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세구역이라는 데 있죠. 보세창고. 보세 옷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관세사인데 그 보세 옷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세 창고
이제 보세 창고라든가 보세 구역 이걸 이제 몬디드 에이리어라고 부르거든요. 웨어하우스는 창고란 뜻이죠. 그래서 보세 창고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BWT는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주문을 받고 나서 물건 만들어서 보내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데 이때는요. 계약이 없어요. 누가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누가 사겠다는 계약 체결한 것도 없는데 물건부터 보내버립니다. 물품을 보내가지고 어디다 두냐면 미국에 있는 보세구역에다가 집어넣어 두는 거예요. 보세구역에 집어넣어 두고 여기서 물품을 살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여기서 계약 체결해서 여기서 보세구역에서 미국에다 갖다 놓고 파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공산품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제 조금씩 사기 어려워. 여러분이 저도 그런데요. 인터넷에서 1,000원짜리 물건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배송비가 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되게 꺼려지죠. 그런 물건을 물건 가격은 싼데 운송비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갖다 놓고 여기서 조금씩 나눠서 파는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어디 수입국의 보세 창고에다가 아직 매수인 없어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통관 아직 미국에서 수입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을 찾아서 계약 체결하고 자 계약 체결됐으니까 이제 돈 주시고 물품 가져가십시오. 이런 형태로 이행하는 것이 보세 창고도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당연히 매도인의 위험부담 안 팔리면 다시 갖고 와야 되니까요. 위험부담이 큰 방식일 수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점검 매매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요. Sale by Inspection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다가만 좀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미국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미국이 넓어서 뭐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우연히도 우리 동네네 뭐 한 30분만 가면 되는 데네.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실제로 도착한 물건을 눈으로 보고 점검, 확인을, 인스펙션을 해본 다음에 점검해 본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물품 매매 거래는 보통 이렇게 못 하거든요. 샘플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고 물건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BWT 거래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Transit Trade, 통과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A라는 국가가 있어요. A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A라는 국가는 B라는 국가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C라는 국가에다 물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항공운송을 하는 방법 외에는 이 B라는 국가를 통과해서 물품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B 국가에 있는 항구에서 물품을 실어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B라는 나라, 이 물건이 지나가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물건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물건이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거래 형태를 B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과무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간단하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요. OEM이라고 하는 용어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익혀만 두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ODM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OEM이라고 하는 건 뭐 큰 마트 같은 데서 PB 상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마트에서 우유를 팔아요. 자기의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이땡 우유 이렇게 팝니다. 근데 이거를 그 마트에서 사실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거 가서 한번 보세요. 네,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제조자가 무슨 우유, 서땡 우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라벨만 이제 그 주문한 당사자, 이 마트의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셀링 파워가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해서 자기 상표 붙여서 파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OEM은 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청 생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ODM이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는 정말 잘하는데 우리 회사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걸 잘 알려진 회사에다가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요거를 한번 상표 붙여서 팔아보시죠. 이런 형태를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라고 OEM에 비교해서 ODM이 조금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OEM, ODM 이름 들어봤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요. 보통 KD라고 부르는데요. knockdow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무역의 종류라기보다는 수출입될 당시에 물품의 상태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을 완성품이 아니라요.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이제 수출, 수입하는 할 때 그 물품을 이제 knockdown, KD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미 KD 뭐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물품이 네, 너무 크다. 라든가 뭐 부품만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판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의 형태로 거래된다 라고 할 때 그런 형태들 우리가 KD, knockdown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복습하라는 말씀은 많이 안 드립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다가 꼭 해당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복습은 하지 않으셔도 하시면 더 좋지만 물론 좋지만 꼭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는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예습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다음 시간에 뭘 할 건지 눈으로 빨리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뭐 단어들이라도 눈으로 좀 익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표시를 책에다가 해두셨다. 다가 나중에 제가 회독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회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헷갈리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